아침 일찍부터 박철수 옹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화면에 뜬 이름은 행복양로원 김원장. 20년 지기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침울했다. 철수야, 미안한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양로원에서 지난 2달 동안 어르신 9분이 돌아가셨는데 뭔가 이상해.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지만 철수옹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원장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오랜 의사 생활의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영희야, 미나야, 잠깐 이리 와봐.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던 영희 여사와 방에서 영상 편집을 하던 미나가 급히 달려왔다. 철수옹이 상황을 설명하자 영희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럼 양로원 분위기가 얼마나 쎄했을까? 어르신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실까? 미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촉은 거의 레이더급이잖아요. 뭔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철수옹은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김 원장 말로는 모두 기존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걸로 처리됐다는데 그 빈도가 너무 이상해. 평소보다 3배는 많아. 영희 여사가 차를 우려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실 텐데. 미나는 이미 카메라를 챙기며 일어섰다. 그럼 오늘 오후에 양로원 방문해서 상황 파악부터 해요. 할머니는 어르신들 마음 살피시고 할아버지는 의학적인 부분 체크하시고 저는 주변 환경 관찰할게요. 3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청춘 연가 마을의 명탐정단이 다시 한번 출동하는 순간이었다. 철수옹은 의료진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을 되찾으며 중얼거렸다. 자연사라. 과연 그럴까? 행복양로원의 정문을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졌다. 마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고 있고 직원들은 친절한 미소로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김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요즘 밤잠을 못 자겠어. 언제 또 누가 돌아가실지. 영희 여사는 조용히 어르신들 사이로 걸어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어머,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시선이 자꾸 어딘가를 향해 흔들렸다.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요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철수옹은 의료진 출신답게 양로원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의무실의 투약 기록, 어르신들의 건강 차트, 응급실 이용 현황까지. 겉보기엔 모든 게 정상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최근 돌아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철수옹이 의무실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다들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어요. 미나는 휴대폰으로 양로원 구조를 촬영하며 복도, 계단, 비상구를 꼼꼼히 확인했다. CCTV 위치도 파악하고 직원들의 동선도 관찰했다. 특히 밤 근무 직원들의 행동 패턴에 주목했다. 할아버지, 여기 봐요. 미나가 복도 한쪽을 가리켰다. 이 구역만 CCTV 사각지대네요. 그리고 여기가 돌아가신 분들 방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요. 영희 여사가 돌아와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어르신들이 다들 무서워하세요. 특히 밤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3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확신했다. 이곳에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다음 날 영희 여사는 양로원의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어르신들과 더 깊이 접촉할 기회를 만들었다. 오랜 간병 경험과 세심한 관찰력으로 무장한 채 어르신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점심시간 영희 여사는 식당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 식욕이 왕성했던 박할아버지가 며칠째 반찬만 조금 드시는 것을 발견했다.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입맛이 없으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박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누군가 방에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물어보니까 간병사도 간호사도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마지막 며칠 행동을 종합해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며 식사를 거부하고 밤에 잠을 못 자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산책 시간에 영희 여사는 치매가 있는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치매 환자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변화를 기억하기도 한다. 할머니, 요즘 밤에 잠 잘 자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영희 여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밤에 돌아다녀요. 근데 낮에 보는 간호사랑은 달라요. 무서워요. 영희 여사는 할머니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치매 환자의 증언도 때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시간 영희 여사는 어르신들의 취침 준비 과정을 도우며 밤 근무 직원들의 패턴을 관찰했다. 특정 직원이 유독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특정 구역을 자주 확인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밤 영희 여사는 모든 관찰 내용을 노트에 정리했다. 어르신들의 증언, 행동 변화, 직원들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퍼즐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철수옹은 오랜 의사 인맥을 총동원해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의료 기록을 입수했다. 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진단서와 최종 검진 기록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서재에서 철수옹은 안경을 쓰고 의료 기록들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9명의 사망자 중 7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2명이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존 병력과 최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사망이 설명되지 않았다. 이상해. 김할아버지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라고. 철수옹이 중얼거렸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모든 사망자들의 마지막 혈액 검사 결과에서 특정 수치의 이상이 발견됐다.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검사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수옹은 의학 서적을 뒤져가며 칼륨 수치 이상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인위적으로 칼륨을 과다 투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했다. 설마. 철수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양로원의 투약 기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했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마지막 며칠간 처방된 약물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같은 간호사가 야간에 투약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철수옹은 그 간호사의 이름을 메모하고 그녀의 근무 일정과 사망 시점을 대조해봤다. 놀랍게도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철수옹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다. 영희와 미나에게 긴급히 연락해야 했다. 이제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확실한 범죄의 증거를 찾은 것 같았다. 의료진으로서의 양심과 오랜 경험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것은 분명 살인이었다. 그것도 가장 약한 존재들을 노린 비정한 범죄였다. 미나는 자신의 방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디지털 수사를 시작했다. 먼저 양로원 직원들의 SNS 계정을 하나씩 검색해 나갔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문제의 간호사 이지연의 페이스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최근 몇 달간의 포스팅을 살펴보니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이 즐비했다. 간호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소비였다. 이상하네.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긴 거지? 미나가 의구심을 품으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지연의 과거 직장 기록을 찾아보니 더욱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다. 이전 근무지인 2개의 요양원에서도 각각 1년도 안 되어 퇴사했고 퇴사 즈음에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미나는 더 나아가 이지연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대신 그녀가 최근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냈다. 완전 범죄 연구 모임이라는 이름의 폐쇄형 카페였다. 설마 이런 곳이 진짜 있어? 미나는 소름이 돋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가짜 신분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며칠을 기다린 끝에 승인을 받았다. 카페 내부는 생각보다 활발했다. 범죄 수법에 대한 토론, 완전 범죄 사례 연구, 심지어 실제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은밀한 대화들이 오고 갔다.
이지연의 닉네임 하얀 천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몇 달간 노인 환자 대상 완전 범죄에 대한 글을 여러 번 올렸다. 특히 칼륨 과다 투여의 완벽한 위장술이라는 제목의 글이 미나의 눈길을 끌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스크린샷을 찍으며 증거를 수집했다. 이지연이 다른 회원들과 나눈 대화에서 9번째 성공이라는 표현도 발견했다. 9명의 사망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지연이 다음 타겟은 재산이 많은 독거노인이라고 언급한 글이었다. 미나는 급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연락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청춘 연가 마을 커뮤니티 센터 2층 작은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모였다. 각자의 조사 결과를 종합할 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영희 여사의 관찰 노트, 철수옹의 의료 기록 분석, 미나의 디지털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다. 먼저 내 발견부터 이야기해 볼게. 영희 여사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들 증언을 종합해 보니 돌아가시기 전 며칠간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어. 불안해하고 밤에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걸 목격했다고 해. 특히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흰옷 입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철수옹이 의료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이지연 간호사일 가능성이 높아. 의료 기록을 보니 모든 사망자의 혈액에서 칼륨 수치 이상이 발견됐어. 그리고 이지연이 야간 근무한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하는 패턴이 9번 반복됐지. 미나가 노트북을 열며 보여줬다. 그리고 이것 봐요. 이지연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에요. 완전 범죄 연구 모임에서 칼륨 과다 투여 방법에 대해 토론했고 9번째 성공이라고 자랑까지 했어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지연은 야간 근무 중에 특정 어르신들에게 치사량의 칼륨을 주사하여 심장마비를 유발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동기가 뭘까? 영희 여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미나가 추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지연은 최근 큰 빚을 졌어요. 그리고 양로원 어르신들 중에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지연을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가 여러 건 있어요. 철수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지연은 어르신들의 신뢰를 얻은 후 유언장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살해한 거구나.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야. 영희 여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렇게 순수한 어르신들을 이용한다니 용서할 수 없어. 미나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지연이 오늘 밤에도 야간 근무해요. 다음 타겟으로 삼은 어르신을 지켜봐야 해요. 세 사람은 결심했다. 오늘 밤 양로원에서 이지연의 범행을 현장에서 막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밤 11시 행복 양로원은 고요했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출입구로 양로원에 들어갔다. 영희 여사는 자원봉사자로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다는 핑계로 철수옹은 김 원장과의 약속이 있다며 미나는 화재 점검을 위한 설비업체 직원으로 변장에 들어갔다. 미나는 미리 해킹해둔 CCTV 시스템을 통해 이지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이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며 어르신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지연이 3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301호 박할아버지 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나가 무전기로 상황을 중계했다. 301호는 재산이 많은 독거노인 박할아버지의 방이었다. 온라인에서 이지연이 언급한 다음 타겟과 일치했다. 영희 여사는 2층 복도에서 대기하며 비상시에 대비했고 철수옹은 3층 계단 입구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모두 휴대폰으로 녹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지연이 박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자 미나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와 문틈으로 상황을 관찰했다. 이지연은 주사기를 꺼내 약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잠든 박할아버지에게 주사하려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철수옹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깜짝 놀란 이지연이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박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이지연 씨,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철수옹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와 영희 여사도 방으로 들어왔다. 미나는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고 영희 여사는 박할아버지를 깨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이지연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양로원 보안요원들이 복도를 막고 있었다. 김 원장도 급히 달려왔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미나가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다.
온라인 카페에서의 대화 기록, CCTV 영상, 의료 기록 조작 증거까지 다 있어요. 결국 이지연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욕심 때문에 어르신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9명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이지연을 체포했고 양로원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 후 행복 양로원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고 양로원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다. 새로운 간호사들과 강화된 보안 시스템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언론이 황혼의 명탐정단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70대 은퇴 의사, 60대 전직 간병사, 20대 유튜버가 힘을 합쳐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방송사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세 사람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청춘 연가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소박한 감사 인사 자리에서 철수옹이 말했다. 우리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운 것뿐이에요. 영희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마을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미나의 황혼의 명탐정 TV 채널은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정적인 콘텐츠 대신 어르신들의 지혜를 나누고 세대 간 소통을 돕는 건전한 내용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에요. 미나가 두 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청춘 연가 마을은 명탐정 마을로 불리며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여전히 마을 정자에 모여 장기를 두고 동네 어르신들의 크고 작은 고민을 들어주는 일상을 이어갔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사건의 전화가 울렸을 때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황혼의 명탐정단의 활약은 계속될 것이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였으니까. 양로원 어르신들의 미소가 되돌아온 것처럼